윤 대통령이 오늘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 강화를 논의합니다. 정치권에선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송영선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 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곧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수많은 의제가 있습니다만 역시나 방점은 경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좀 거둘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제 두 개 때문입니다. 하나는 SMR, 네. 스몰 그 작은 소형 원자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방산 수출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 어려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그 두 가지라는 걸 제가 대통령실에 일전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미 거기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소형 원자로는 우리가 사실은 이미 소형 원자로는 아니지만 일전에 이 바카라 원자로 팔아서 이 기술이 상당하다는 걸 전 세계에 입증을 했고, 네. 그리고 또한 원자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홍보라는 거, 셀 홍보라는 거 절대 필요하고, 두 번째 무기는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 무기의 41%를 수출하고 있지만 한국 무기야 그 급수로 비하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미국보다 우리가 우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만든다는 것,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것.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거 보면 폴란드나 뭐 나토의 조그만한 국가들이 전부 자기들이 무기를 갖고 싶은데 그들이 원하는 무기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는 최상품,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게 한국 무기예요. 그래서 이 방산 수출로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건 죄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대만도 다 이 방산 수출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부를 한번 부스트업 시켰거든요. 네. 30개 넘는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성과를 역시나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제 외교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사전에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성과들을 근거로 해서 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기의 성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경제 비즈니스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미국 월가 CEO들 60에서 65%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연준이 이제 0.75% 이상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여전히 그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거기에 가계부채 문제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위기일 수 있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 같은 경우, 또 영끌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경제적 진전을 만들어내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경제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것도 좋은데 협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야당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좀 정치가 좀 안정되고 그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야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소기의 성과를 확인하고 돌아오신 다음에는 좀 야당과도 손을 내밀고 소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좀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시작이 돼서 이 현장 연결이 되면 또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죠.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계 간 갈등이 설전이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 이런 언급까지 했고요. 좀 장제원 의원을 겨냥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두 분이 가장 직접적인 설전을 하고, 또한 2016년 때도 누가 진짜 박근혜를 사랑하는 친박근혜냐 아니면 진실한 박근혜냐, 그보다도 그전엔 더 많은 옵션이 있었습니다. 찬박, 참말로 박근혜를 좋아하는 찬박, 원박, 원래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 호박, 박근혜를 좋아하는 호박, 별의별 박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서로가 새누리당이 미래당이 만들어질 전조로서 너는 진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야, 말로만 박근혜 사랑하면 뭐하냐. 박근혜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우리다. 이 경쟁을 하다 결국 당이 깨어졌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만들고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꼴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경원 의원 얘기는 당신만 친윤이고 당신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고 윤석열 정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이 친윤이라 하지만 내가 진짜 친윤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제원 의원은 뭔 소리야? 그때 우리가 진박 떠들어 제끼면 당 갈라진 게 유승민 때문에 갈라졌는데 당신이 지금 친윤이라는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 당 갈라가지고 당신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꼴 만들지 마라. 아주 격렬한 싸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장제원 의원이 제2의 유승민이 되질 않길 바란다 이렇게 또 직격을 했고요. 친윤계와 나경원 전 의원 간의 갈등 더 격화될까요? 일단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 사표를 내고 난 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는 거의 조리돌림 수준의 공격이 왔죠. 주로 이제 친윤계 의원들 같은 경우가 뭐 제2의 이준석이다, 제2의 유승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이 해임을 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대통령 입장에선 당신 나오지 마라고 시그널을 준 상황이죠. 근데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고 하고 또 가장 핵심 코어라고 얘기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나오라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아마도 이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내부에 격한 싸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핵심적으로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선거 기간 동안 이런 공세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소위 총선 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사례를 다 알고 있죠.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당원 당규도 바꾸고 그다음에 당 경선들도 바꿔보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머리가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격의 방식이 과거처럼 상식적인 방식이 아니고요. 매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내용들, 제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매우 지금 고민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핵심이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출마를 할 것인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좀 더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출마는 100% 합니다. 99.9%가 아니라 100% 합니다. 지금 뭐 자기가 다른 옵션이 안 남았죠.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이 나오지 마라 했는데 조금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나오지 마라가 아니라 나하고 함께 일하자 했는데 끝까지 내 뜻을 거슬려가 네 고집대로 더 나아가서는 당대표도 하고 싶고 저출산 부위원장까지 하고 싶다는 욕심을 낸다면은 나는 거기는 못 받아들이니까 당대표를 나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네하고는 손 끊겠다. 그게 해임이에요. 그게 해임. 그러면 지금 나 대표는 자기가 순수히 사표를 내가 대통령께서 알아서 네 뜻을 알았으니까 네 최선을 다해보이 이 상황이 아니라 말입니다. 코너에 몰릴 때까지 몰렸기 때문에 나 대표로서는 정치로서의 운신의 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한때는 내가 정당 지지율 1위였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주저앉을 수는 없어. 반드시 나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출발점에 불과한 거야. 우리 당이 어떻게 됐냐면 100% 당원. 100% 진짜 당원에다가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 진짜 당원 뭐죠? 책임당원. 그쪽은 권리당원, 우리는 책임당원. 아, 그런가요? 책임당원이 투표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결선 도입제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가 지금 갑자기 판도가 어떻게 돼버렸냐. 친윤과 비윤 나경원이었는데 네. 친윤과 비윤 내에 나경원과 유승민이 지금 싸우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둘 다가 비윤 아닙니까? 둘 다가 비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네가 양보해라 내가 양보해라 같이 해서 양보가 안 되고 둘이가 끝까지 싸운다면은 제가 볼 때는 결선제에서는 확실히 뭐 친윤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누구 하나가 양보를 해가 잘 정리가 된다면 이 싸움은 결선제 도입해가지고 50%가 안 되면 끝까지 또 한 번 더 투표를 하는데 거기 가서는 굉장히 정말 좀 아슬아슬한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100% 출마는 출마합니다. 할 것이다. 출마합니다. 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출마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당장 지금 여론조사도 뒤집혀지는 내용이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이잖아요. 근데 1월 29일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권리당원인가요? 권리당원 명부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1월 29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명부에 보면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됐을 때가 3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80만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 50만 명이 늘었는데 늘은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전광훈 목사 등 좀 약간 극우적인 분들이 집어넣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80만 명 중에서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한테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당대표 후보가 아니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표가 만약에 됐다고 치면 당대표가 된 이후에 벌어질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행보를 걸었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이 나경원 당대표 뭐 이건 예입니다만 나경원 당대표를 그만둘 것인가의 문제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본인 생각할 만큼의 정치적 성과를 얻기보다는 매우 큰 난타를 당하면서 이후에 정치적인 확장성도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쉽지 않다. 예상은 그렇습니다. 제 예상. 그런 고민을 하지만 나온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이 여론조사 네. 앞서 두 분께서 네.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한 여론조사 업체가 내놓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서 처음으로 김기현 의원이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을 앞선다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양측이 또 설전을 벌이고 있고요. 네네. 이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설전을 벌리는 내용은 나 의원께서 먼저 제안한 거죠. 이런 여론조사 불법이다. 문제 있다 하니까 선관위에서 명시적으로 결론을 내줬습니다. 선거법 108조에 의해서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당직자 선출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안 보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 안 해도 된다. 자, 그 포인트는 클리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옳지 않다고 주장한 틀렸다, 잘못된 여론조사다 하는 건 클리어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론조사가 왜 갑자기 이 김기현 의원이 5.6%나 뛰어올랐냐. 네. 윤 대통령이 지금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나 식물인간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누구를 찍는 게 아니라 나를 식물인간 안 만들 사람을 해줘. 그 사람이 누구라도 관계없어. 이런데 나경원 의원이 사표를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정말 윤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사랑하고 지지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그 얘기는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책임당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야 이래 될 바에는 식물인간 안 만드는 쪽으로 나가자. 윤이 마음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이 뒤집어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심과 친윤계의 공세가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확인은 좀 해봐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여론이 반등됐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인 건지 아니면 다른 바이어스들이 꽤 있는 건지에서 저희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상당히 적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유리에 오르지 않았던 소위 윤심이라고 얘기하는 김기현 의원이 여론조사에 1등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언론사 여론조사 1등을 하면서부터 노무현 현상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쭉 치고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근데 김기현 의원은 좀 다른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반사체, 발광체. 네. 반사체는 빛이 많이 가야지만 반사가 잘 되는 건데 본인이 스스로 발광하지 않았을 때는 이 반사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거나 또 아니면 나경원, 안철수라고 하는 수도권 연대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왜냐하면 지금 121석인데 수도권이요. 그중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19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국회 내에서 수도권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과 또 하나는 이제 PK와 TK가 동시에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 PK와 TK가 분리될 것인가, 다양한 변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친윤계와 나경원 전 의원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내에선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너무 감정적인 싸움으로 대척점을 만드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정치판이라는 것은 구판하고 같아요. 시끄러워야 돼요. 피리 부는 사람, 뭐 장구 치는 사람, 추임새 놓는 사람, 춤추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야 그 구판이 신나는데 그 구판이 그런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가 흥행을 이룰 때는 좋은데 구판에서 누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말로 그 상대방의 피리 부는 거나 뭐 추임새 엮는 걸 욕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 구판이 크기는 크지만 보는 사람이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은 좀 정제된 언어로 서로가 서로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감정을 깨뚫고 싸우는 이 싸움. 제가 이거는 옳은 비운지 어떤지 몰라도 이 얘기해가 내가 국민의힘에 요구도 멀지 몰라도 민주당은요 이런 식으로는 안 싸웁니다. 네. 민주당이 옳다라는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똥이 썩어도 절대 겉으로 그걸 안 드러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내 기본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직접 맡기로 하면서 민생 행보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출구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사회 구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게 되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기본소득을 사회로 확장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보장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자. 저는 이건 뭐 일관된 이재명 당대표의 자기 철학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올해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3대 개혁, 그다음에 정치 개혁,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기본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토론을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업그레이드되고 좀 좋은 싸움들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논쟁을 해야 되는 건데 매번 모든 논쟁들은 무슨 뭐 사법 리스크니 예를 들어 이런 논쟁만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매우 지금 양당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는 지면들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소위 어떤 정책만 얘기하면 출구 전략이다 얘기하는데요. 티백도요 너무 많이 우려 먹으면 나중에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볼 때 사법 리스크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절차대로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검찰의 당대표가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기본사회라고 하는 구상에 맞게 여야가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입법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구러미 또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입법 로드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장 김성태 전 회장이 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드렸을까요? 네네. 하십시오. 저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 있는 게 김정은식이야.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주장하고 핵만 가지면 된다고 해서 이 북한 자체 내에 불안한 국민들 불안한 걸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민생 투어를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한국이 지금 전 세계 6위 경제 대국이에요. 무슨 놈의 기본입니까? 선진국이 아무리 그 철학이 좋더라도 자 이건 뭐냐? 배나무 밑에 가가지고 각근을 고쳐 쓰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여. 자기 앞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는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건들을 두고 이 문제를 내니까 과연 이분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겠어? 이 철학이 아무리 훌륭하고 이 정책이 아무리 뛰어난다 손치더라도 그 타이밍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엑시트 전략으로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는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의혹을 일축했는데 앞으로 좀 수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수사는 좀 말이 안 되는 수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부회장이 돌아와서 입을 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뭐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 내용이 나온 이유는 2021년 11월 25일에 이 씨하고 최 씨라는 두 사람이 녹취록을 내서 예를 들면 이모 변호사가 평소 20억 정도 변호사를 받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을 받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 씨가 검찰 진술서에 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지원의 말이다. 그러니까 같이 녹취를 했다라고 하는 최 씨가 지원의 말이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왔던 이 20억이라고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20억을 이재명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그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가 받은 게 아니고요. 다른 변호사가 받은 내용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내용 자체가 소위 변호사 대납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프레임처럼 만들어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재명 당대표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네. 이 대표는 얼굴도 모른다라고 했고 여당은 불리해지면 민주당도 모른다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민주당도 모른다 할 거예요. 누구죠? 김문기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성남 개발할 때 자기 최측근으로 손발처럼 다루고 일 시키고 계획 짜게 하고 호주에 가가 9박 10일 같이 골프 치고 사진 찍고 놀다 온 사람도 I don't know who he is. 나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쇠가 굉장히 강력한 자기의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처럼 이게 그렇게 심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김성태 자신의 배임 횡령의 문제도 있고 CB 전환사채 쌍방울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이익을 낸 걸 가지고 혹시 2018년 경기도 지사 때에 이재명을 도운 것이 선거법에 걸린 것을 사실 무죄가 되도록 변호사들이 해준 거로 선거비로 참 변호사비로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 지원한 640만 달러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토론의 포인트를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하고 조금 다르게 할 건데 네. 뭐냐 하면 핵심은 네. 지금 언론이나 검찰은 김성태만만 모든 문제가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김성태가 왜 왔겠습니까? 자기 형을 줄이고 김만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자기가 페이스를 맞추려고 온 겁니다. 진짜 어디 뭡니까 지금 타이에 열쇠는 놔두고 왔어요. 그 열쇠가 누구예요? 쌍방울 회사에 있어서 재경 총괄본부장 김 씨를 놔두고 왔어. 그게 이 김성태가 직접 돈을 관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모든 돈 관리를 다 시켰으니까 김성태가 지금 와가지고 나 정직한 사람이야.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 친구가 다 한 거야. 그럼 이 수사는 시간 정말 이빨 빠진 할머니 썩은 문어다리 빨듯이 길게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지금 당대표를 변호했던 이태영 변호사가 이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용은 누가 받았느냐? 이남석 변호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남석이라는 변호사가 누구냐? 윤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횡령 및 뇌물 사건 때 이 윤 수장에게 소개한 사람이 소위 이남석 변호사예요. 오히려 수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 같은 그럼 끝까지 수사해야죠. 아니, 하시죠 뭐. 저는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뭘 했던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지금 증거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언론은 김성태 씨가 나와서 변호사 대납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게 되면 뭐가 큰 게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도 그 녹취록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부인하고 있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수사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선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 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